자, 앞서서 우리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의 처리 대신에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하는 시계열 예측, 시계열 분석이 들어가면 세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앞선 내용들에서 실제 이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 처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기존 대비 X와 Y 전 처리는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관점이 반영되는 것인가? 라고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전 처리 방향, 모델링 방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전 처리 방향, 프리프로세싱, 시계열 데이터의 전 처리란 어떤 종류가 있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시계열 변수 추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펼쳐진 시간 정보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피처, 변수를, 특성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스케일 조정하는 것,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 변환 부분이 다소 중요한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습에서 이 3.3을 우선 제외를 하고 3.1, 2, 3만 먼저 고려하는 실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3.3을 마지막에 적용한 다음에 실습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이 데이터 변환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 흐름으로 이론과 달리 실습은 전개가 된다. 잠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시계열의 변수 추출, 데이터 분리, 그리고 데이터 변환, 스케일링까지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한 전 처리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듯이 데이터 전 처리의 목표는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중요하게 알고리즘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데이터, 잘못 수집 처리된 데이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즉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의 전 처리 부분은 통상 약 8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전 처리 필요 항목은 크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결합하고 결집값이 있으면 처리하고 이상치를 처리하고 자료 형태가 숫자로 변환되어야 하고 데이터를 분리하고 변환한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의 목적은 결국 알고리즘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결국 각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각 알고리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의 형태로 맞게 변환하는 것이 최선의 전처리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 변수 추출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 변수 추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자들은 보통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변수를 처리하거나 변환하는데 아마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배우시다 보면 거의 자동화를 하거나 되게 수동적으로 쉽게 빠르게 익숙하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값을 예측하거나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입력이 있으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고 실제로 알고리즘 적합을 통해서 이러한 아웃풋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발전함으로써 사실은 이 피처 엔지니어링과 알고리즘 부분이 결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이 이러한 시계열 패턴, 비시계열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휴먼 라이크 리저닝과 같이 실제로 사람이 우리가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의사결정하지 않죠. 나 점심 뭐 먹지? 현재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뽑아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내 몸의 특성상 이런 점심 메뉴가 좋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의사결정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의사결정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차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게 방향이고, 이럴 때 중요할 때 변수 추출, 실제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변수 추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종속 변수 y의 예측값이 만약에 내가 어떤 x 또는 어떤 y의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y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항상 그럴 거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 추출을 다 자동화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X1, X2가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도에 매출 예측하는데 X1은 뭐 TV 광고예요. X2는 GDP예요. 값을 봤더니 X1은 1, 2, 3, 4 이렇게 막 나가는 데이터고 X2도 뭐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넣어서 매출을 예측한다? 뭐 리즈너블 할 수 있습니다. 광고 효과, 그리고 GDP 효과가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의 기준에선 내년도 매출은 아마 광고 효과라던가 우리의 경제 사정의 효과를 볼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세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 TV 광고, GDP 1, 2, 3, 4, 1조, 2조, 3조, 4조 우리 눈엔 다른 변수지만 컴퓨터의 눈에는 사실 이 숫자나 이 숫자는 같은 겁니다. 왜냐? 여기에다가 조 단위만 곱하면 이 숫자가 되죠. 그렇죠? 또는 여기에서 조 단위로 나누면 같은 숫자죠. 즉 값에 대한 변화가 동일한 거예요. 단순히 값이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 패턴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광고 비용 GDP라고 해도 컴퓨터 입장에선 동일한 데이터예요. 아니 동일한 데이터인데 왜 두 개 넣은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 보통 하나의 변수를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두 개가 도움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새로운 변수가 도움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변수를 넣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에러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만약 예를 들어서 x1부터 x100까지 100개의 x를 넣었어요. 그런데 x들이 다 같은 숫자 패턴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와 빅데이터다,
100개나 넣었네 라고는 하지만 컴퓨터는 뭐야 이거 똑같네? 한 개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린 100개를 넣었지만 컴퓨터는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어거지로 우겨넣기 때문에 과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에러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아래 내용들에서 실제로 시계열에 관련된 변수를 추출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의미에서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부터는 실제로 시계열 변수를 하나하나 추출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 시간 빈도라고 되어 있죠. 일단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계적 성분, 불규칙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를 좀 더 풀었으면 통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아마도 이렇게 파란색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런 노란색과 같이 어떠한 트렌드가 있을 거야. 추세가 있을 거야. 증가하는데 감소하는데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어느 정도 이런 사이클과 같이 녹색과 같이 진동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큰 출렁임을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즈널리티, 어떤 계절성이 있는 것 같아. 이 빨간색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봄과 여름엔 증가하고 겨울까지는 감소하다가 봄, 여름엔 다시 증가하고 이러한 어떤 계절성인 특성이 반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 2, 3번을 어느 정도 체계적인 이유에 의해서 추세, 주기, 계절성과 같이 특정한 체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적인 성분, 세계적인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원래 데이터에서 트렌드를 빼고 넘기면 되죠. 빼기죠. 넘기면 빼기입니다. 사이클을 빼고 시즌을 빼고 남아있는 이런 연보라색과 같은 것들은 체계적인 특성이 고려하지 못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불규칙한 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도 일단은 체계적 성분, 체계적인 시계열 변수 추출입니다. 바로 추세, 계절성, 주기인 겁니다. 추세는 트렌드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계절성과 주기는 장기적이기보단 단기적인 미세한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계절성은 특정 기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한 폭이 반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주기는 이런 계절성은 아닌데 계절 변동으로 설명되기 어려움, 뭐 특별한 이슈, 기후변화, 정책변화, 사회관습, 한마디로 폭락,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야. 그런 나머지 것들을 주기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체계적 성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추출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전적으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수 패턴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구성 성분들이 담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작동한다 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트렌드, 사이클, 계절성으로만으로 표현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예시를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어요. 일단 왼쪽 위에 있는 계절성만 가진 시계열입니다. 특정한 계절에 따라서 증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충분히 이런 데이터 볼 수 있죠. 그렇죠? 일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그런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계절적인 특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당기면, 빨간색이 당기면 이렇게 증가하면서도 동시에 계절적인 패턴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 우리가 한 번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추세도 있는데 계절성도 있는데 뭔가 성장하는 비즈니스와 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추세가 이런 추세가 있는데 갑자기 특정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추세가 확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이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체계적인 특성, 추재, 계절성, 주기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빈도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빈도 설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데이터를 아까 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시간 정보가 있다고 할게요. 2020, 2021 흘러갑니다. 그리고 X1, X2, X3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눈엔 이게 무슨 데이터인가요? 연도별 데이터죠. 그쵸? 그런데 그건 우리 눈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선 이것이 도대체 연도정보인지 일정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모릅니까? 물론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라고 한들 이거를 본인도 알 수는 있겠지만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빈도를 설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빈도라는 게 시간축에 대한 프리퀀시예요. 이 데이터가 초단위입니까? 초단위의 프리퀀시입니까? 분단위의 프리퀀시입니까? 시간 단위의 프리퀀시입니까?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 빈도 대신에 컴퓨터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프리퀀시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ad CSV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df 불러왔는데 이 데이터의 프리퀀시가 얼마야 라고 출력을 해보면 아마 프리크 none이라고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얘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알더라도 확인차 none이라고 저장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퀀시는 none이 아니라 실제로 yearly야 라고 세팅을 해주면 그래 맞구나, 이거는 yearly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우리는 지금 연도라고 했죠? 그렇죠? 연도라고 했는데 만약에 스몰 데이터면 상관이 없는데 빅 데이터면 실제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연도별인 거 알겠는데 데이터 너무 많아. 근데 2051년이 빠져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면 프리퀀시가 넌 상태일 때는 그냥 저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프리퀀시가 y야 연도야라 저장하면은 자동으로 비어있는 값은 nan을 채워줍니다. 그만큼 이렇게 프리퀀시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서 시간 정보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달력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없는 시간 정보 다 찾아줍니다.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차차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빈도 설정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빈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빈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성이라는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분석가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데이터가 연도별 annual 데이터입니다. annual 데이터. 즉 2020, 2021, 20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절성은 1년에 한 번 표현된다 라고 알고 있다면 실제로 계절성이 한 번 나올 때까지 데이터는 한 개 있었죠. 그리고 프리퀀시는 1인 거예요. 또는 쿼터리 데이터입니다. 분기별 데이터. 2020년 Q1, Q2, Q3, Q4, 2021년. 자, 시즈널리티 2020에서 2021로 넘어가야만 하지만 계절성이 다시 한번 반복돼요. 이런 패턴이 다시 한번 또 반복. 이렇게 계절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음 계절성 4번 반복했죠. 그 프리퀀시가 4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이번엔 고정했습니다. 데일리 데이터예요. 일별 데이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런데 계절성은 일주일 간격으로 나타나. 그런데 일주일 간격 나타나는데 일주일 되기 전까지 데이터 포인트가 7개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성이 365일이 지나야지만 다시 반복돼. 그땐 365인 겁니다. 마찬가지 로직을 통하면 다음 예시에서는 분단위 데이터입니다. 근데 계절성이 시간 단위 나타난다면 1시간 간격에 60개의 데이터의 분 표현이 있죠. 60인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위클리, 애뉴얼리일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추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빈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빈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빈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빈도를 설정합니다. 일단 여기에 코드를 보시면 빈도 설정을 위한 파이썬 옵션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알리아스, 축약어로 포함되어 있고 B, D, W, M, Q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ad CSV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거의 데이터의 프리퀀시는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df.freq는 여기 보시면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비즈니스 데이 알아서 휴일은 빼줍니다. 비즈니스 데이 근무일의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WR라고 하면 알아서 위클리 데이터라고 인지를 합니다. Q는 쿼터리, A는 이얼리, 이얼 엔드, 이얼 스타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프리퀀시가 얼마인지 명시를 해주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데이터 프레임이 시간 프리퀀시를 인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알아서 비어있는 값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함수 옵션을 통해서 빈도 설정을 데이터에서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서 설명한 대로 빈도가 설정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값에 대해서 결측치가 발견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자동으로 NaN으로 박아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빈도를 설정한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의 프리퀀시가 이얼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 한 10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20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2021년의 매출이야.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자,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 거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데이터는 10개의 포인트입니까? 매출 정보가 10개밖에 없나요? 아니, 매출은 매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연도별 데이터가 이걸 예측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쿼터리로 바꾸면 40개죠. 40개의 데이터 포인트의 매출 기준으로 얘를 2021년에 Q1, Q2, Q3, Q4 이렇게 4개를 예측하고 평균 또는 다 더하기 하는 게 잘 맞을까요? 아니면 일별 데이터 데이 1, 데이 2 365, 10개 3650개의 데이터로 2021년 365일의 매출을 예측하고 이를 애그리게이션 하는 게 잘 맞을까요? Y, 쿼털리, 데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내년도의 매출을 잘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허무하실 수 있지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다 해봐야 됩니다. 이얼리 데이터 넣어보고 쿼털리 데이터 넣어보고 데일리 데이터 넣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 넣어본 다음에 가장 예측 성능이 좋은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데이터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그러한 마치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프로그래밍, 파이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동으로 다 해볼 수밖에 없는 걸 다 자동으로 쉽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준비해야 돼요. 연도별 데이터, 쿼터리 데이터, 데일리 데이터.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데일리는 있는데 이얼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얼리는 있는데 데일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애초에 DF의 프리퀀시가 우리가 이얼리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DF의 프리퀀시를 데일리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10개의 포인트가 3650개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납니까? 늘립니다. 달력 기준으로. 그러면 값은 10개인데 아니 3650개 다 나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10개 값이 들어있고 이 중간 값은 이 사이의 값들은 NaN 결측 값을 채웁니다. 우린 그걸 채우기만 하면 알아서 데일리 데이터가 완성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일리 말고 쿼털리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10개의 포인트는 40개로 바뀌고 중간의 값들은 NaN 결치로 바꿔줍니다. 그걸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 원래 데이터는 이얼리가 아니라 데일리였어요. 그런데 이걸 쿼털리 또는 이얼리로 바꾸는 순간 자동으로 평균 값으로 계산해줍니다. 데일리의 쿼털리 평균, 이얼리 평균. 물론 평균으로 할지 마지막 값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프리퀀시를 선택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아니 컴퓨터에 있는 프리퀀시도 몰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데일리의 데이터와 같이 정교한 시간 정보를 핸들링하기에 훨씬 수월한 기능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쯤은 명확하게 빈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단순히 프리퀀시 설정 후에 비어있는 시간 결측치 뿐만 아니라 만약에 빈도를 이얼리에서 데일리 또는 데일리를 이얼리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결측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파이썬 옵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아래와 같은 기능입니다. 일단 시계열에는 노이즈 데이터 또는 관찰되지 못한 데이터 기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나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매출이 다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날 뭐 정전이 나든지 아니면 무슨 파업을 해서 아니면 상품 품절로 인해서 판매량이 없고 매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결측치로 들어가게 되고 이를 전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전처리에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옵션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bfill이라는 특징은 backward fill, 즉 뒤에 있는 값으로서 앞에 n의 n을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ffill, forward fill 이게 뒤에 있는 거겠네요. 앞에 있는 값을 통해서 뒤에 있는 걸 채우고 뒤에 있는 값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걸 채우죠. 이런 식의 옵션을 지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개수로 넣을지 첫 번째 값, 라스트 값,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다양한 값들로 기존 데이터의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측치를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 설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이 빈도라는 건 계절성이 발생되기, 즉 한 사이클이 발생되는 데이터의 개수인데 이론은 다음과 같고 이걸 우리는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에서 실제로 빈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빈도를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축을 다 트래킹해서 잘못된 시간 정보가 있는지 파악을 해준다. 그런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결측치를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시간 빈도로 활용하고 싶다. 그렇게 프리퀀시 바꿔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주고 결측치로 마찬가지로 채울 수가 있다. 이런 기능 때문에 빈도를 설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리티와 같이 어떤 체계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실제로 구현되고 만들어지고 지금도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빈도 설정, 우리의 데이터가 어떠한 시간 프리퀀시인지 빈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빈도의 정의는 계절성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파이썬의 함수 설정을 통해서 쉽게 프리퀀시 설정할 수가 있고 결측치가 발생하면 이것도 쉽게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세, 계절성, 주기와 같은 체계적인 특성을 한번 변수로 추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시계열의 피처 엔지니어링, 시계열의 변수 추출로는 지연값과 같은 여러가지 변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변수 추출로 많이 고려하게 되는 시계열 피처 엔지니어링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추세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계절성 관련 정보 그리고 주기라는 변수 이를 한꺼번에 추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연값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시간 변수들을 추출해서 우리는 시계열의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인 추세입니다. 추세란 시계열이 시간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게 시간이 흐르죠. 흐를 때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creasing 트렌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하고 decreasing 트렌드는 감소하는 추세 또는 추세가 일정한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추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수학적으로 잠시 한번 생각을 살짝만 해보면
이런 확률 과정 또는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흐름에 따른 기대값 함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 정보를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말고 x를 묶을게요. 이렇게 한 10초 간격이라고 할게요. 원래 10초보다 훨씬 작은 프리퀀시겠지만 특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수치를 계속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확률 과정의 특정 시간 프리퀀시 간격마다 기대값, 평균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추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의하자면 만약에 이런 디크리징 트렌드가 있다고 할게요. 이것을 Y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추세 함수와 나머지 값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감소하는 데이터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가 이런 추세를 만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 트리비얼하잖아요. 수학을 알든 모르든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y-값을 이렇게 추세와 추세를 제거한 나머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데이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에서 얘를 빼서. 물론 그것도 되죠. 그것도 가능한데 좀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것을 바로 x1, x2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굳이 이걸 빼고 막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ax1 더하기 bx2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x1은 추세, x2는 이런 값으로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세팅해서 우리는 좀 더 정교하게 추세와 추세를 제거한 나머지를 반영해서 y를 좀 더 정교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살펴보았고 다음은 계절성입니다. 계절성이란 일정한 빈도입니다. 특정한 반복 동안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시간값, 특정한 달, 특정한 요일에 따라서 기대값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자, 일정한 빈도, 이거는 아마도 이얼리 같죠? 이얼리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값이 반복되고 다시 한번 반복되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런 큰 폭의 진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빈도. 만약에 먼슬리 데이터면 M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먼슬리 데이터면 1년마다 반복이니까 프리퀀시가 얼마죠? 12가 됩니다. 그쵸? 그걸 한번 써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빈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즉 특정한 지금은 월별 데이터라고 하면은 1월 값은 이거겠죠 아마도. 이렇게 특정한 월에 대한 기대값 또는 6월 이럴 수 있죠. 6월값 6월 이거네요. 이렇게 이런 값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각 월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1월 수치, 6월 수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간 값에 따라서 기대값이 달라지는 것을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계절성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절성이 있어, 아니면 애초에 대놓고 아래와 같이 계절값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그리고 이것을 변수로 넣어야겠죠. 전처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값이 있어요. 어떤 계절이란 피처가 있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은 0, 여름은 1, 가을은 2, 겨울은 3 이렇게
라벨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해서 계절을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 정보죠. 이렇게 시간 정보를 하나의 시간 피처로 변환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원한 인코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봄은 1, 나머지는 0. 여름은 1, 나머지 0. 가을은 이렇게 1, 나머지 0. 겨울은 1, 나머지 0.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럴 수 있죠. y는 ax 또는 이것은 y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x3 더하기 dx4. 즉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자꾸 저에게 만병통치약을 묻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해석과 어떤 비즈니스적인 해결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를 라벨 인코딩으로 넣으면 a가 3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3이라는 뜻은 계절이 바뀔 때, 즉 x가 0에서 1로 바뀌면 0에서 1로 바뀐다.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매출이 y값이 0에서 3으로 바뀌죠. 3만큼 증가합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할 때는 라벨 인코딩.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3, 4, 5,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봄의 매출은 3, 여름의 매출은 4, 가을, 겨울의 매출은 5와 1이야. 이렇게 각 계절별 평균값처럼 매출의 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원한 인코딩을 넣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계절성은 일정한 빈도로 반복되는 패턴인데 특정한 원한 인코딩과 같이 요일 또는 계절에 따라서 그거의 기대값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성은 라벨 인코딩 또는 원한 인코딩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계열 정보를, 계절 정보를 변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입니다. 주기. 자, 여기는 정의상 일정하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는 패턴을 주기라고 하고 계절성은 달아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림 봐서는 아니 얘도 마찬가지 뭐 한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아니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기랑 계절성이랑 뭐가 다른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한 주기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 일정한 주기가 명확하게 12개가 계속 명확하게 반복되는 것을 계절성이라 하는 경향이 있고, 어느 정도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씩이라도 한 시점이라도 틀린 것들은 계절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12개 간격으로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돼야 계절성. 그렇지 않고 한 스텝이라도 반복되는 시점이 개수가 달라지면 계절성이 아니라 주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계절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진폭의 경향이 어느 정도 일정한 경향이 있는 반면 주기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 진폭이 들쑥날쑥합니다.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와 계절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추세, 계절성, 주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습니까? 우린 변수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파이썬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습에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decompose라는 함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쉽게 이 데이터의 추세가 어떠한지,
추세를 제거한 나머지 데이터에서 계절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추세와 계절성을 제거한 나머지 불규칙한 성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바로 한 줄의 코드로 쉽게 분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클래스 또는 모듈 내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별도로 추출해서 변수로 지정하면 추세, 계절성 쉽게 피처 엔지니어링, 시계열 변수로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인 특성으로 반영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시계열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 했죠? 체계적 성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 체계적 성분으로 나누는 쉬운 방법이 지금 보시는 시계열 분해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알고리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의 모형이 있습니다. 가법 모형, 승법 모형. 이 이름을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이만 알면 됩니다. 차이는 체계적 성분의 더하기를 통해서 시계열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론이 가법 모형, 그리고 체계적 성분과 불규칙 성분이 더하기가 아니라 바로 곱하기로 이루어져서 시계열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승법 모형입니다. 그럼 또 고민되시죠? 둘 중에 뭘 써야 하나요? 마찬가지 궁금하시겠지만 답은 없습니다. 통상 어떻게 하냐면 둘 다 해보고 가장 말이 되는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확인해 봤는데 이게 뭐 트렌드고 계절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결과가 안 보여서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매출을 가법 모형으로 했더니 이렇게 트렌드 계절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에서 추세 성분이 차지하는 게 65에서 85야. 전체 50에서 100 사이 중에서. 근데 계절성은 한 마이너스 10에서 5 사이,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법 모형을 했더니 트렌드는 예를 들어서 0에서 10 사이가 나오고 계절성은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가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해본 다음에 실제로 내 비즈니스상, 나의 문제상 이런 해석이 말이 되는가를 검증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계열을 분해할지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정리하면 가법 모형은 구성 요소 간의 독립성, 다 더하기죠. 독립적인 거에 더하기입니다. 그 합을 가정하고 주로 계절 성분의 진폭이나 분산이 시간이 흘러도 일정한 경우 많이 씁니다. 심플하게. 그런데 애초에 구성 요소 간의 비독립성을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진폭, 분산이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곱하기의 방식을 쓰는 게 좀 더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폭, 분산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승법 모형을 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둘 다 해보고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되는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계열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변수 중에서 레그드 밸류, 레그드 베리어블, 레그드 피처라고 해서 지연값, 지연 변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흔히 표시상 xt를 레그 t라고 표현합니다. x 변수의 특정한 t 시점만큼 레그 이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 기호를 쓰는데 이거의 의미는 변수의 지연된 값들로 별도 독립 변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배울 REMA나 VAR 또는 뉴럴 네트워크 오토 리그레션과 같이 이런 알고리즘에서 포함하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 지형값의 로직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내부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당연히 알고리즘 내부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 피처 엔지니어링 변수로도 매우 많이 활용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쓰는 겁니다. 일단 자, 이건 시간 정보입니다. 이걸 x1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레그 시간 1의 x1입니다. 1, 이 t가 1이죠? t가 1. 얘는 t가 20점입니다. 레그 2의 x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레그 1은 원래 x1이란 변수를 하나의 시점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레그 2는 두 개의 시점만큼 이동시킨 것이죠. 이게 뭔가요? 왜 이동시키나요? 원래 데이터를 두고 왜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Y가 있습니다. 스탁 가격이라고 할까요? 매출이라고 할게요. 매출이라고 하면은 각 데일리 날짜별로 매출이 뭐 10, 20 아니면 주식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30, 0, 50, 100, 10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매출에 대해서 이 X1은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고 할게요. 뭐 구글 광고든 TV 광고든 광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월 1일 날 200만 원어치 광고를 때렸습니다. 넣어주면 10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 날 220만큼 광고 비용을 넣었더니 매출이 20만큼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느긋하게 놀다가 뭐 점심을 먹고 놀다가 퇴근하기 직전에 광고비를 2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그날 매출이 10이 나올까요? 또 이날은 220. 이날은 아침 일찍 매출을 이렇게 넣었어요. 광고에 대해서 비용을. 그럼 매출이 20이 그냥 이렇게 띵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을 넣자마자 바로 매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광고주도 아닌데 내가 이날 200만 원을 광고주한테 줬어요. 그럼 그날 광고 만들어집니까? 그날 바로 광고가 만들어져서 바로 TV에 나오고 바로 매출이 나옵니까? 아닐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그를 쓰는 겁니다. 1시점 미루고 2시점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월 5일 걸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숫자는 1월 5일에 대한 광고 비용이죠. 이 숫자는 뭐죠? 여기서 왔죠. 1월 4일에 대한 광고 비용입니다. 이날은 1월 3일에 대한 광고 비용입니다. 즉, 이 50이란 매출이 1월 5일의 광고 비용 때문인지 1월 4일의 광고 비용 때문인지 1월 3일의 광고 비용 때문인지 그 상관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x1이라고 할게요. x1, x2, x3라고 한 다음에 여기 뭐 2, x, 뭐 1x, 5x가 나왔어요. 더하기 y에 대해서. 근데 p-밸류를 보니까 얘는 유의하지 않아. 얘는 p-밸류가 유의해 라고 한다는 뜻은 이 광고 비용을 실제 지불을 하면 매출로 발현되는데 이틀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봤자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비용과 매출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딥러닝의 딥러닝 할아버지 알고리즘을 최신 알고리즘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넣어봤자 이 관련성으로 매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안 맞아요. 죽었다 깨라도.
따라서 이런 시차적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연값 레그드 베리어블을 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특정 시차에 대해서 매출이 특정 시차의 광고 효과에 따라서 펼쳐지는구나,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레그 변수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아리마, VAR, 뉴럴 네트워크의 폭넓게 알고리즘에도 자동으로 지연값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레그, 파이썬을 통해서 쉽게 시점을 이동시키는 건 매우 쉽습니다. 실습에서 확인해 볼 거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쉽게 지연값을 넣을 수가 있고, 좀 더 정교하게 X와 Y와의 관련성에서 시차가 존재하는 케이스도 그런 관계성을 좀 더 엄밀하고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 변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정보가 담고 있는 년, 월, 일, 요일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 자체를 별도의 독립 변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주차, 10주차, 52주차 이런 것들, 분기, Q1, Q3, Q2, 그렇죠? 이런 값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데이트라는 X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날짜가 몇 주째인지, 이 날짜가 몇 번째 분기인지 쉽게 별도의 독립 변수로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계열의 구성 요소, 이것은 각 변수의 시간 패턴, 시간의 흐름을 정말 잘 파악하고 반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변수 추출을 통해서 생성된 변수의 입력 형태로 알고리즘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리즘 선택할 때 그 알고리즘마다 입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죠. 그거에 맞춰서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생성된 변수의 패턴이 기존 모델에서 반영되지 않은 패턴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측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 모델에서 반영되던 패턴이라면 어차피 그런 걸 새로운 피처로 넣어봤자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성능 향상뿐 아니라 결과를 해석하는 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정보만 있는데 주별 효과가 어떠한지, 분기별 매출 효과가 어떠한지, 이런 해석도 추가적으로 가능한 게 변수 추출입니다. 그런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고, 해당 속성, 해당 변수를 분석해서 좀 더 원인 식별에 도움될 수가 있는 게 피처 엔지니어링의 특성이자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담아 지금까지 시계열의 체계적 성분인 추세, 계절성, 주기를 어떠한 의미인지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았고, 이걸 어떻게 변수로 반영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계열 분해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X와 Y의 관계에서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면 지연값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간 정보를 별도의 변수로 만들어서 다양한 시간 속성에 따른 해석, 결과의 원인 파악,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시계열 변수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